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급보다 배진의 근권이시가 높으니까 뭐라고 했죠? 높아야 돼야 하는 이유가 흡수의 속도의 차이에서 그렇다고 했죠. 항상 그 속도가 특정 양분 흡수가 빠르고 어떤 성분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상 근권이시가 공급보다 높아야지만 특정 성분이 공급되는 배양액 농도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배지에 따른 배양액 조성의 차이와 이제 응급 조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코이어 배지는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코이어 배지의 재료가 뭐다? 코코넛 껍데기죠. 과일의 껍데기는 뭐가 많다? 포타슘, 칼리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코이어 배지를 어디서 작업한다 우리가? 만들 때 바닷물에 담궈서 그러니까 이거를 껍데기를 까기 쉽게 만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코코넛에는 포타슘과 나트륨과 염소가 많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배지보다는 뭐 포타슘을 적혀주고 칼슘을 많이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전처리 조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을 갖다가 먼저 포수를 해줘요. 보통요. 질산칼슘을 포수를 하게 되면은 이 배지 안에 있는 포타슘하고 칼슘이 서로 이완의 치환을 합니다. 포타슘을 빼내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버리거든요. 또 나트륨을 빼내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단계가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질산칼슘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산칼슘 가격이 제일 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귀찮으면요. 그냥 배양액 네덜란드 그러니까 PGB액을 만들 건가 아니면 한국 원시액을 만들 거 해서 그 양액을 23.5, 4.0으로 해서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비료와 그러니까 나트륨, 칼슘이나 이런 것들과 가리아 이런 것 성분들 서로 치환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코이어 재배는 코이어가 철을 흡착함으로 철이 결핍하기 쉽다. 따라서 암명이나 펄라이트 배지보다 철을 2배 정도 준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마 PVC 액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사용된 처방전보다 그러니까 철이 2배가 들어갈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PVC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철이 한 800에서 1kg 들어가게 처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2kg 처방하는 이유가 바로 코이어 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이어 배지는 일반 그 안면 배지에 비해서 철을 2배를 처방하게 돼 있어요. 왜? 코이어가 철을 땡기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철결핍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배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응급조치는 특정 양분의 결핍증이 났을 때는 필요한 비료를 녹인 후 혼합통이나 용수통에 넣어 직접 일에 공급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큰 탱크에다가 1톤짜리 탱크가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황산가리라든가 포타슘 부족할 때는 칼슘 부족할 때는 질산칼슘 같은 걸 따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응급조치를 할 때는. 비료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비료는 계산시 주의사항을 보여주면 양액 제조라는 계산은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구분해요. 일단 다량 원소, 미량 원소 구분하고요. 다량 원소의 계산은 비료가 함유되고 있는 모든 구성 원소를 고려한다. 그래서 질산가리는 물에 녹으면 가리온과 질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칼슘 가리와 질산테이 지울수로 분리를 하고요. 미량 원소의 양액 제조는 다량 원소와 다르게 사용되는 양이 매우 적어 원하는 성분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망간이에요. 그때는 황산 빼고 망간만 갖고 계산해요. 그때는요. 황산은 의미가 없죠.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황산은 많이 들어가요. 대량원소로 황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황산 마그네슘은 1톤에 5g, 10g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산이 들어가봐야 얼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무시해버려요. 그때 우리가 미량원소에서는 주성분만 계산하고 부성분을 계산하지 않는 반면에 다량원소는 주성분과 부성분을 모두 다 계산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미량원소를 할 때 다량원소에서 부성분을 미량원소는 부성분을 계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비료 계산할 때. 그래서 산 조정의 결정은 어떤 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료의 양이 달라진다. 질산테이 지수를 사용하면 비료에서 질산테이 지수로 양을 줄여줘야 한다. 근데 우리가 한 5kg 들 때 줄여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낼 때는 우리가 10kg, 20kg 들 때는 질산테이 지수의 양을 줄여주기로 해요. 이것들이요. 염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공급하는 비료 결정을 할 때 염화 칼슘이 있고 염화 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특정 작물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염소는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죠. 독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할 때 선택해야 되고요. 칼슘을 공급하는 비료를 결정을 해야 한다. 사수염 또는 10수염을 선택하죠. 사수염 또는 10수염을 선택하고요. 아모니움태 질소는 10수염에 포함된 것은 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일단 10수염에 포함된 걸 사용하고 모자라는 거 뭐 한다?
질산 암모늄 또는 제1인산 암모늄으로 완성한다. 내가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공급을 했는데 배지 근권 pH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셈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를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얘를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얘 사용하면 pH 잘못하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2인산 암모늄을 안 쓰고 뭐였을까요? 제1 인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료가 인산 암모늄하고 인산 가리가 있어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근권 pH가 안정적이다. 지금 10수염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비료를 여기다 근데 그러면은 제일 인산 암모늄 대신 어떤 비료를 사용해야 될까? 제일 인산 가리 사용하죠. 그때는 왜냐면은 암모늄을 쓰면 pH가 내려갈 거니까 얘들은. 반면에 10수염을 사용하고 있는데 pH가 목표 pH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인산 비료를 공급할 때 어떤 비료를 사용할 것인가? 가로로 단답식으로 제1인산 암모늄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인산을 그다음에 인산 비료 넣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과 황산 중에 마그네슘 황산 사용할 때 황산 마그네슘을 완성하는데 만약에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질산 마그네슘 사용하죠. 질산 마그네슘 비싸요. 근데 황산 마그네슘 싸요. 그럼 나는 질산 마그네슘을 안 쓰고 황산 마그네슘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황산을 적게 넣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가 질산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배액 분석을 했더니 황산이 지나치게 많아요. 나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황산의 양을 줄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산 마그네슘을 줄이고 질산 마그네슘을 늘려버리겠죠. 그때. 부족한 질산태질소는 우리가 질산 가리로 완성한다. 왜 질산 가리로 완성해요? 질산 칼슘 안 쓰고? 그러니까 질산 칼슘을 쓰고 나서 모질라는 것만 질산 가리 일부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주로 쓸 때 우리가 질산 채울 때 뭘로 사용한다? 바로 질산 태질소를 사용할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질산 칼슘을 사용하고 모질라는 것만 질산 가리 사용하고요. 칼륨을 더 넣을 때는 질산 황산 가리를 공급한다. 이때는 순서가 있죠. 우리가 칼슘 비료 먼저 하고요. 그다음 질산태 하고요. 그다음에 가리 하고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비싼 비료 쓰고 모질란 건 비싼 비료 쓰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약액이라는 거죠. 질산 칼슘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낸 질산태 질소와 질산 가리로 들어간 질산태 질소와 질산 암모늄으로 들어간 질산태 질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식물이 흡수할 때는. 그럼 또 비료 장사가 얘기하죠. 우리 비료는 질산태 질소가 흡수가 잘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질산태로 질소로 갔으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염이라는 건 뭐다? 유기물이 썩어서 남는 최후의 물질이 바로 염이다. 더 이상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미생물로 염이 분해가 될까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미생물이 우리를 분해하면 염이 돼요. 사람을 분해하면 뭐가 돼? 질산염, 인산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몸도 인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있으면 미생물이 제가 죽고 나서 땅속에 묻으면은 미생물이 분해해서 질산염, 인산염이 남죠. 그 안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염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미생물이 그러니까 내 온실에 염이 많아서 미생물을 분해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미량원소는 원한 성분을 화면 비료로 사용한다. 단 미량원소는 양에게는 적게 들어가므로 장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계산 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미량원소는 더 많이 넣어요. 5g 들어가면 7, 8g 더 먹어요. 왜? 가격도 비싸지 않을 뿐만, 그러니까 큰 부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넣었다 해도 있지 않고 혹시라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미량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순환식 양액으로 들어봤죠? 순환식이 뭐냐? 내가 양액을 공급을 해요. 그럼 배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배액을 재활용하는 걸 우리가 순환식 양액이라고 해요. 다량원소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비료량을 조사해서 비료를 적게 넣거든요. 그런데 미량원소는 그냥 100% 다 넣으라고요. 미량원소는. 왜냐? 내가 5g을 넣었는데 분석했더니 2g이 있어. 3g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미량원소는 그냥 5g 넣어 이렇게 해요. 그냥. 계산하지 마.
5g 넣으세요. 그냥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만큼 미량원소는 뭐 너무 적게 들어갔을 때는 뭐 문제 될 수 있는데 대략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량 원소의 비료량 계산의 신뢰를 보게 되면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질산 인산 가리가 1인산 가리가 있어요. 1인산 가리가 있어요. 얘가 1.25몰이 미리몰이에요. 얘가. 그러면은 이 안에 뭐 얼마큼 들어있어요? 인산이 1.25m몰, 그다음에 가리가 1.25m몰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칼슘, 질산칼슘 얼마예요? 여기 이거 보게 되면은 0.65면 어떻게 돼요? 질산태가 여기가 7.25. 저 이거 잘못됐죠. 보면은 질산태. 이거 10수염이다 보네. 10수염 같은 경우는 0.65몰이면은 여기가 7.15, 0.5, 3.25 들어있어요. 이거는 10수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암모니아태 볼게요. 암모니아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볼게요. 0.35가 들어있으면은 질산태가 0.35, 암모니아 0.35가 들어있죠. 질산가리도 마찬가지로 4.25였으면 4.25, 4.25, 황산 마그네슘도 1이 들어있어요. 1mm몰, 1mm몰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비료를 계산해버리죠. 여기 10수염 그렇다는 얘기, 10수염이거든. 10수염이 그렇다는 얘기고. 왜냐면 여기 물 분자 12개가 있으니까 칼슘이 여기에 지금 이거는 질산태가 1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볼게요. 인산가리 갖다가 1.25로 하게 되면요. 분자량이 136.1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 이게 요게 이제 1.25 곱하기 분자량 136을 곱하면은 이제 그램수가 나오죠. 미리그램이 나오고 이거를 170mg. 그럼 어때요? 리터당 170mg을 우리가 타야 돼요. 인산가리를. 그러면은 170mg인데 우리가 1톤이면 170g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배로 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해서 우리가 17kg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수염을 볼게요. 10수염은 분자량이 1085예요. 그러니까 1080이니까 어때요? 0.6 곱하기 1080 하면은 702mg이 되고 702리터가 된 다음에 100배라고 되면 약 70.2 정도의 무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0.1이 지금 100이라는 뜻이에요. 1000배가 아니라 100이라는 뜻이에요. 100으로 곱했을 때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몰을 갖다가 ppm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게 뭐죠? 분자량을 집어넣으면 ppm이 나오고 ppm을 갖다가 다시 ppm은 미리그램이니까 미리그램을 다시 100배, 1000배를 만들고 다시 그걸 100배로 곱하면은 우리가 1톤에 들어가는 비료탱크에 들어가는 비료량이 계산이 된다. 옛날에는 이거를 엑셀로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거를 갖다 프로그램 하나 만드신 게 있어갖고 제가 나중에 저기 1학년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돌릴게요. 카톡에다 이걸 하나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계산할 수 있겠나요? 요거 지우면 기말고사 때는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한번 수업을 더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요걸 다 날린 다음에 한번 채워놓는 걸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때,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걸 드릴게요. 제가 주교율표 외우라고는 안 하고 주교율표를 한 장씩 인쇄해서 줄 테니까 그거 보고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 주교율표 보고 한번 해볼 재밌겠죠?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것들? 물론 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미량원소들은요 워낙 양이 적어요. 그래갖고 그냥 거의 이거는 저희가 계산도 안 하고요. 그냥 식에 나와 있는 대로 넣고 말거든요. 뭐 아무튼 저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요. 보면은 144g, 160g, 여기 645g 들어있잖아요. 645가 들어있는데 저 645가 야마자키 저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안면 배지에서는 보통 600에서 900g 들어가거든요. 저게. 근데 우리가 코이어 배지에서는 저거의 2배 이상 쓰라고 해서 1.2에서 거의 2kg 정도까지 넣는 걸 원칙을 하죠. 철이 제일 많죠. 딴 거 얼마 안 돼요. 저기 거의 다. 뭐 구리 같은 건 뭐 19g, 올리브대는 12g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특히 원소가 아니라 그 시약으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00g 한 통 사면은 뭐 이런 거는 뭐 몇 년 쓰죠. 이런 거. 배양액의 조제 방법에서 좀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오늘은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흙의 재배용, 그러니까 숙경 재배 배합 비료, 조합 비료는
단비가 있고요. 재배가 직접 혼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혼합된 거 사용하지 말고 조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재배자마다 원하는 배양의 조건이 다르고 수경 재배용 배역 비료는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그 처방, 흔히 말해서 이제 처방종이라 불리는 그 비료 타는 방법은, 피료 타는 조제 방법은 아마 컨설턴트 또는 이제 아니면은 그 물 분석해 주는 데서도 보내주기도 해요. 물 분석해 주는 데도 보내주기도 하고 컨설턴트가 조제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료를 어떻게 조절할까? 필요한 비료를 큰 배양액에 직접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양액의 농도가 옅으므로 침전은 크게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배양을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비료 성분이 완전히 녹았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100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면 어때요? 1톤짜리를 100톤짜리 비료를 통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는 없죠.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짙은 농도의 농축병을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한 때 희석해서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농축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축병을 2개 이상 사용한다. A통, B통, C통을 사용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면 100백을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건 200백을 사용하게 돼요. 200백을 언제 사용할까요? 내가 오이를 키워. 오이 물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이는 나는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내가 2,000평 정도 하잖아요. 1톤짜리가 여름에는 2, 3일에 한 번씩 빼요.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0배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5, 6일 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근데 단점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우리가 100배 또는 200배액이 제일 많이 쓰는 건 100배액이에요. 왜냐? 그리고 50배액도 잘 안 써요. 너무 비료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비료 한번 타려고 하면 서너 시간 걸리는데 인건비가 꽤 비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있고 100배, 200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에 공급하는 배양액에는 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맞아요. 우리가 혼합 탱크는 100배로 시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통, B통에서 들어오고 물이 100배로 시석기 때문에 응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양이 적어요. 되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기, 그러니까 필터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농축의 탱크는 어때요? 비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응고가 되겠죠. 굉장히 응고가 빨라요. 어느 정도 하면은 사고 내보셨어요? A통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석고가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 들어가면은 얼굴에 팩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흔히 말하는 뭐죠? 머드팩 안 해봤는데 아마 머드팩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다. 이게 석고가 돼요. 그래서 칼슘과 이끼 있으면은 칼슘과 항이 있으면 뭐가 된다? 얘가 석고예요. 석고. 그 다음에 철과 항이 함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황산철이가 돼갖고 이게 또 가루가 돼버린다. 이것들이요. 또. 그래서 이런 비료 서로 안 껴있죠. 칼슘과 인이 안 섞이게 하는 게 뭘까? 칼슘은 A통, 인은 B통. 칼슘은 A통, 황은 B통. 철과 항은, 철은 A통, 황은 B통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된 것들이요. 그래서 배축에 서로 혼합돼서 안 되면 볼게요. 칼슘은 황과 인산과 만나면은 바로 석고가 돼버리거든요. 가루가 돼서 이게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가루가 돼버려요. 플레이트처럼 인산과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이 하나도 깨져버린다. 철과 인산이 붙어버린다. 인산철이 돼버려요. 근데 몰라비덴 소다와 농축비료액인데요. 이건 우리가 넣죠. 어디다가 비에다 넣고 있고요. 탄산칼슘 노다를 상용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탄산 가리거든요. 요걸 갖다가 저기 비통에 넣어버리면은 또 이게 응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명이 중탄산 가리를 넣을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중탄산 가리는 저 농축 비료액에다 농축 비료액 산 지우고 농축 비료액을 쓰고 중탄산 가리는 바로 C통에다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이. 중탄산 가리가 B통에 들어가면은 얘도 응고가 돼요. 비료에 침투해서 이게 EDTA철은 pH가 6 이상이면은 철이 분리되면 침전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6 이상이 안 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든 킬레이트 화합물은 3.5 이상이 되어야 침전이 되지 않고요. pH가 3.5에서 5가 되면 또 그러니까 뭐 3.5, 6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 CA, 인산칼슘이나 뭐 인산 마그네슘은 서로 침전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CHPO4라든가 MgHPO4라든가 CO3PO4라든가 이렇게 해서 침전이 나므로 pH가 높을수록 침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침전이 그러니까 pH가 낮아야 되고요. 철과 이런 구리 같은 건 pH가 낮으면 흡수가 잘 되는데 pH가 높으면은 인산과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pH를 5.5에서 5.8 최고 좋다고 그러고요. 5.3에서 6.5까지도 좋다고 그러고 5.0부터 7.0까지도 쓸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보면은 다 pH가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철 같은 경우는 한 4, 5도 괜찮아요. 대신에 6.5가 넘어 은거리잖아요. PO도 보시게 되면은 7까지는 괜찮은데 7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약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들 범위가 달라요. 인산 같은 경우는 5나 5.5보다 4.5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4.5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이온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보통 5.3에 5.5에서 5.8이 최고 좋고 5.3에서 6.5가 그 다음 좋고 5.0부터 7.0까지 그 다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용해도는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딱 침전 키타에서 킬레이트나 햇빛을 받으면 신나요. 그래서 내가 A통 절대로 햇빛 보면 안 된다고 했고요. 철과 망간은 산소와 접촉하면 침전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A통 같은 경우에 옛날에 뽑기식으로 했던 적도 있는데 뽑기식으로 비료를 녹이게 되면 철이 어떻게 될까요?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뽑기식 우리를 쓰질 않아요. 옛날에 뽑기식으로 했다가 이 철이 빨리 산화돼갖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두 개의 농축비약을 사용하는 거 볼게요. 상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탱크를 분리하죠. 일반적으로 100백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200백을 이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있어요. 녹이기도 어렵고 침전도 많이 생기겠지만 내가 너무 귀찮아. 막 2, 3일에 한 번씩 비료를 타는데 너무 빨리 타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때는 200백 탈 수도 있다. 근데 50백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뭐가 문제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계속. 얘는 100배보다 얘가 뭐예요? 작업이 2배 빨리 해야 되고 200배보다 얘가 뭐예요? 4배를 많이 타야 되죠. 4번 더 타야 되죠. 한 번 탈 때 4번 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를 가고 한국도 그렇고 100백을 타는 거 보면은 야 100백이 그냥 제일 무난한가 봐. 인건비 분야도 그렇고 침전되는 것도 그렇고 뭐 제일 무난한가 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백을 타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A통, B통을 쓰니까요. 보통 A탱크는 질산칼슘, 질산가리, 인산암모늄,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1리테이졸 같은 걸 사용하고요. B탱크는 미량원소, 미량요소, 질산칼륨, 인과, 황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한다. 절대로 안 만나는 게 칼슘하고 인하고 황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칼슘하고 뭐랑 만나면 안 돼요? 미량요소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산가리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큼 들어가요? 질산칼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질산가리예요. 어떤 처방전은 질산가리가 더 들어간 처방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용해도를 볼게요. 질산가리는 이게 다른 질산칼슘 같은 잘 녹거든요. 근데 질산가리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보면은 양이 많은데 안 녹아.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산가리는 우리가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녹인 다음에 옮기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에 따라 볼게요. 용해도가 10도시하고 50도가 어때요? 차이가 50% 빨리 녹죠. 50% 더 녹아요. 그래서 찬물에서는 질산가리가 잘 안 녹으니까 물을 좀 미지근하게 데핀 다음에 겨울철에는 녹이면은 잘 녹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일단 20도에 녹였어.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10도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녹은 게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다시 응고돼서 나와버리죠. 결정이 생겨버리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A탱크, 그러니까 비료탱크는 그래도 보일러시 옆에 놔요. 맞죠? 그래도 양액탱크는 거의 양액 혼합탱크는 거의 대부분이 보일러실 옆에 있다. 왜? 온도 때문에 비료가 응고돼 버리기 때문에. 비료가 응고되면 그걸로 끝날까요? 뭐가 막히죠? 드리퍼가 막히죠. 또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모든 양액 시설은 보일러 옆에 있어요. 항상. 바로 요거 때문에. 이게 지금
질산 가리라 극단적인 거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응고가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농축 배양에 조제한 필요한 준비물 볼게요. 비료, 저울, 그다음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마스크. 우리가 화학약품 있잖아요. 비료는 화학약품일까 아닐까요? 화학약품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황산을 많이 쓰거든요. 황산도 그 안에서 황산가스가 나오면은 질산을 많이 쓰거든요. 질산가스가 나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온실에서는 또 저것도 삽니다. 염도도 많이 쓰거든요. 희동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주변을 철저히 해야 돼. 청결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딱 갔는데 비료실 가면은 비료 타는데 너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지산칼슘 사수형 같은 경우는 그 장마철 되면 막 녹아갖고 막 덩어리지거든요. 이런 거 막 그냥 창고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 없죠. 빨리 그런 거는 깨서 저기 노지죠, 노지. 내가 밭에다가 다 뿌려야 되죠. 그냥 깨갖고 버리면 되고요. 각 비료의 사용량에 맞는 용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울을 준비해야 돼. 문을 닫아요. 바람 불면 어때요?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저울을 검사하고요. 비료를 담을 때 비료가 비서나요? 사람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그래서 일부 비료 중에서 이제 그 가루가 날린 비료들도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아서 흡수될 게 없죠. 그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용해 어려움으로 미리 우리가 이런 조그만 탱크에 녹여서 넣기도 한다. 그래서 킬레이트처럼 pH가 6 이상이면 침전이 되므로 철을 함유하는 농축액 배양액 경우는 제가 그랬죠. 질산을 미리 넣어서 pH를 5점에서 5.5 정도 교정시킨 다음에 철을 넣으라고 했죠. 철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탄환이 많거나 pH가 높은 경우에는 산 용액통을 사용하여 철이 없는 농축배양통에 산을 넣어둔다. 그래서 철이 없는 농축배양통이 어디예요? B통을 말하죠. B통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산통이 아니라 B통에다가. 농축배양액은 2주를 넘기지 말아라. 겨울에는 2주, 여름에는 1주. 왜 겨울에는 2주고 여름에는 1주일까요? 이래서 2주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여름에는 1주, 겨울에는 2주. 왜 겨울에는 2주일까요?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면은 비료가 깨져요. 깨지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비료를 오래 갖고 있으면 높은 온도에서 햇빛을 강한 환경에서 받게 되면 특히 처리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 2주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액의 조성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생기는 양액이 많이 나와 있으면 버릴 수도 없고 조성을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하는데 보통 1, 2주만 사용하고 적당히 사용하시고요. 배액의 일통에 들어가는 비료량이 결정되면 원하는 배양액 양에 맞춰 톤수를 고파해주고 실제로 조절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방전이 1톤 기준이거든요. 내가 근데 만약에 1톤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온실이 500평이야. 저기 900평이에요. 500평이에요. 근데 나는 겨울이야 지금. 500평인데 내 탱크가 1톤짜리 탱크야. 500평에서 1톤 타면 며칠 쓸까요? 겨울에? 한 달 써요. 한 달.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처방전을 어떻게 해요? 500리터만 타서 맞춰야겠죠. 2주만 쓰고 말게. 맞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뭐 온실이 큰 온실들 있죠. 1헥타 넘어가면은 탱크 1톤이 아니라 2톤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1톤 넣고 썼더니 5일 만에 끝나. 그럼 어떻게 해요? 2톤을 타서 한 10일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처방전은 1톤이니까 곱하기 1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처방전을 만들 때 모든 처방전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1톤짜리예요.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1톤짜리.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1톤짜리구나. 그러면은 내가 500ml 탈 때는 500리터로 맞춰서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료들을 준비한다면 무게를 따로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정확히 측정한다. 5%면은 차이가 큰 거 적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내가 아마 질산칼슘을 100kg를 때려 넣어요. 100kg씩 넣거든요. 그러면 95부터 언제까지? 105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비료 탈 때 눈금 보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100kg 넣으라 그러시면은 100kg는 딱 내포되면 되니 그게 아니라 70kg 들어가면은 두 푼에 넣고 50kg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25kg에서 5kg 덜어내고 갖다 부으면 돼요. 그게 5.5kg가 됐든 4.5kg든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뭐예요? 처방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내가 비롯할 때 얼마라고 했어요? 20%까지 오차 범위 둔다고 했죠. 또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엄청 커요 범위가. 근데 아까 처방전 보셨죠?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범위 굉장히 넓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농업이 정밀해요, 정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하다 생각하는데 사람의 눈이 정밀한 거지 이 실제로 우리 처방 공급하는 것도 정밀하진 않아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방전 100%를 기조로 잡은 건데 이제 처방전 맞을 때 우리가 비료 농도까지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지산칼슘 같은 경우 순도가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98% 0.98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수염 질산칼슘은 어때요? 써보셨죠? 그거 장마철 되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지죠. 25kg짜리가 30kg가 돼요. 그건 25kg가 아니죠. 걔는 30kg가 아니잖아요. 걔는 원래 비료가 물이 들어간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행 탱크의 소료량보다 10% 물을 적게 넣는다. 뭐냐면은 물을 내가 비료를 타고 나서 막판에 있잖아요. 10%를 물을 그러니까 내가 1톤의 물을 탔는데 900ml만 넣고 비료를 탄 다음에 마지막 10%는 맞춘다는 거예요. 그들요. 마지막 한 번에 1톤을 채우지 말고 미리 비료를 녹인 다음에 1톤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양액 탱크에 비료를 한 종씩 넣고 안 녹을 건 한 쪽씩 휘저어져서 잘 녹여라. 하나씩 다 녹으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뭐 저기 스크류가 있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거든요. 저희가 그 교반기를 돌려주기도 해요. 교반기에서 돌려주기도 하고. 배양액 조대 순서를 볼게요. 다량 원소를 A액이에요. 다량 원소를 녹이고요. 물의 양을 맞추고요. pH를 교정하고요. 그 다음에 철을 마지막으로 넣고 다시 물을 맞춘다. 그러니까 다량 원소 녹여 물을 맞추고 질산으로 pH 맞추고 마지막에 철을 넣어요. 그 다음 비액을 볼게요. 비액은 녹이는 순서가 뭐부터 녹여요? 다량원부터 녹여요? 미량부터 녹여요? 미량부터 녹이죠. 왜 미량부터 녹일까요? 이유는 안 녹아서. 안 녹으니까 어때? 물이 1톤 채워진 다음에 미량원소를 넣으면 어떨까요? 물이 많고 얘는 양이 적으니까 잘 녹겠죠. 그래서 미량을 먼저 녹인다. 잘 안 녹으니까. 녹인 순서는 이제 뭐 붕소대로 쭉 넣고요. 물을 그러니까 미량원소 넣고 나서 이제 질산가리,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그다음에 인산소를 집어넣고요. 물을 배양액 탱크에 넣어서 목적하는 양을 맞춘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배양액통의 뚜껑을 1톤, 그러니까 10% 덜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1톤 채우라는 얘기예요. 배양액통의 뚜껑을 덮어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한대요. 빛이 들어가면은 비료가 깨진다고 했어요. 비료가 불용화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항상 덮어놓는다. 그다음 농축 배양액 점검은 이제 농축 배양액 소량을 채취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이게 마지막으로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리터 비이커 1리터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A통, B통에서 10ml의 양액을 채취해서 집어넣고 이시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시가 2.8이 나와. 오케이, 맞았어.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은 3.0 내외를 목표로 해요. PB제. 2.8이면 대충 목표에 들어갔어요. 근데 pH를 쟀더니 pH가 5.8이에요. 좋네.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 그대로 공급하면 되겠어. 얘가 어때요? 100배로 탁탁 튀기면 어때요? 비료가 2.8로 어떻게 들어가요? pH 5.8로 해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쟀더니 3.0이고 pH가 5.3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100배로 시작해 들어가면은 5.3에 pH 5.3에 20에 3.0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한번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체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료를 잘 탔는지 못 탔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닌지 내가 목표를 3.0 내외로 맞추려고 했는데 2.8, 3.0, 3.1 오케이. pH 5.3, 5.5, 5.8 오케이. 오케이 됐다니까. 그거 끝. 근데 내가 해봤더니 했는가 2.5에 2.8에 3.0 나올 줄 알았더니 4.0이야. pH가
7.0이 넘어가. 뭐가 잘못한 거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중단하고 공급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고 뭐가 잘못했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원칙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수경재배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점검해서 사고 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녹인 방법인데요. 비료를 효율적으로 녹이면 노동량이 많이 절감된다. 그래서 비료를 완전히 녹이지 않으면은 과일이 일단 비료가 잘 안 탔기 때문에 생육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관수 라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용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교반기 사용하는 경우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교반기죠, 프로펠러로 인해서 막 돌려갖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한 천천히 교반하여 공기와 접촉을 적게 한다. 적게 해야 되겠죠. 공기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이 안에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통을 통해서 공기를 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공기가 나오겠죠.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예요? 철과 망간 등이 침전되어 있어. 농축 배양을 통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비료를 녹기는 잘 녹는데 철이나 이런 미량원소들이 산화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산탱크에 산화할 때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농축 배양할 때는 사용하지 말고 저기 탄이나 이런 거 농약 탈 때는 이럴 때는 사용해라. 이거. 약탱크도 있어요. 농약을 관주하려고 약탱크를 따로 D탱크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A, B, C, D도 있어요. D는 뭐냐? 약을 타서 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축배양통은 이제 농축배양통 두 개 사용하고 수중 펌프를 이용한다. 뭐냐면은 이 농축배양통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수중 펌프라고 있죠. 펌프를 이용해서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들어가요? 우리 지도교수님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시간을 들이면 안전한 타기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필터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산테크는 공기교반을 이용하고 그래서 물에 잘 섞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테크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10페달을 보면 사수염하고 10수염하고 이제 상호하는데요. 보면은 10수염하고 사수염하고 누가 비료가 많댔어요? 사수염이 10수염보다 비료량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가시을 사용할 때 사수염에서 사용하다가 10수염을 사용할 경우에 잘못하면은 같은 양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많아요. 우리가 0.3을 보통 우리가 30%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수염과 사수염을 갈 때는 사수염으로 갈 때는 10수에서 사수로 갈 때는 비료를 30% 늘려주고요. 반대로 사수에서 10수에서 사수로 갈 때는 30% 줄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넘어가면 또 너무 또 시간이 또 늘어지니까요. 여기서 이제 비료 타는 방법 첫 번째 미량원소부터 돼요? 다량원소부터 타요? 미량원소부터 타죠. 그 다음에 비료가 잘 안 녹는 질산가리는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통에서 녹인 다음에 집어넣어야 하는 원칙이에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A통에서 녹일 때는 물 집어넣고 비료 집어넣고 다시 물 채우고 pH 5.0, 5.5 맞추고 철을 마지막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B통 할 때는 물 채우고 미량원소 넣고 다량원소 집어넣고 다량원소도 잘 안 녹는 것부터 질산 가리부터 집어넣고 잘 녹는 거 뒤에 넣고 그 다음에 물 채우고 끝. 예. 햇빛 보면 돼야 안 돼요? 모든 비료는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범위가 어때요? 비료의 우리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너무 섣달면 비료 줄 필요 없다. 우리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수단식 우리가 한번 배울 텐데요. 수단식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단식을 생각할 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잠깐만. 수단식 비료를 우리가 약 배액이 30% 나와요. 이걸 다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액을 모아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배액을 몇 달치 모을까요? 안 모아요. 하루 정도치만 모으고 사용하고 2, 3일치 모으고 사용하는데 소독한 걸 모아놔서 사요. 근데 우리가 배액 검사 매일 할까요? 한 2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오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료 성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2주 동안은 같은 비율로 배액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주치는 같다고 보고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대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검사할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2주 동안 같을 것이다 하고 2주에 또 검사한 다음에 또 조석표를 만들죠. 그럼 2주 동안 또 같을 것이다 하고 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비료 주는 거는 대략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처방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면은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거의 처방전 갖고 사기를 많이 써요. 사기 진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야 처방전 바꿔주면 농사 잘 돼. 저도 사기 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봐요. 아, 처방전이 잘못됐어요. 처방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사장님 처방전도 중요한 이거 사시고 세력이 안 좋잖아요. 아침 환기 좀 더 일찍 하시고 화방 하나만 날릴게요. 2주 있다가 좋아졌죠. 역시 내 배양이 최고야. 그래 되죠. 뭐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시원하게 하고 화방 날렸으니까 나보고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배양액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닌데 배양액은 폭이 되게 넓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양액을 너무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래서 환경 관리 잘 해줘야 되고 작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마칠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환경, 저 순환